관세 폭탄이라는 말을 써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죠. 방향은 다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마구잡이식의 관세 폭탄을 던질 줄은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5년도에 그 중국의 관세법을 아주 요약해서 얘기하자면요, 대등 원칙하고 보복 조치입니다. 지금 너무 빠르게 이제 미국하고 갈등이 생겼고 중국이 충분한 체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저런 경쟁이 이제 붙다 보니까 미국과의 경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이제 미국을 뭐 추월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베이징 대학교의 장단단이라는 그 여자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실업률이 21.3%가 아니라 46.5%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실업자에다가 1,600만 명을 더해야 돼요. 실업자에다가. 근데 그 1,600만 명을 띄어낸 거예요. 1,600만 명의 탕핑족을 자발적 실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빼고 계산했어요. Ladies and gentlemen, we are ready. 특별한 경제여행, 세계 경제여행. 오늘은 중국으로 떠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함께할 조현승입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의 관세법은 그 전에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오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2기가 딱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다들 그러죠. 뭐 이거를 트럼프 2기 들어와서 지금까지를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 관세 폭탄이라는 말을 써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죠. 방향은 다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마구잡이식의 관세 폭탄을 던질 줄은 몰랐었는데, 그리고 의외였던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을 주로 우방국을 대상으로 했어요. 대표적으로 멕시코하고 캐나다, 첫날부터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의아해하면서 아니 가장 겨냥한 건 중국 아니야? 중국하고 EU 쪽 아니었나?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의 우방국인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대상으로 왜 저럴까 그랬는데, 사실은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먼저 친 거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가 바로 멕시코하고 캐나다이기 때문이죠. 특히 멕시코가 가장 미국 입장에서는 좀 괘씸했을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마약도 펜타닐 같은 마약도 가장 많이 들어오고 또 중국의 우회 수출로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를 먼저 건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을 공격하지 않고 엉뚱하게 우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막 관세를 높이고, 우리나라한테도 뭐 관세를 매기는데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구잡이식의 관세를 나오다가 한 발 유예하고 하면서, 그때도 많이들 그런 생각을 했죠. 좀 있으면 중국을 겨냥을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중국의 손발을 묶기 위한 거다. 특히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먼저 공격한 거는 중국의 손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던져놓고 하나하나 회유책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하고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왕창 던져놓고서 하나하나 빼주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태가 좀 잠잠해질 때쯤에 결국은 중국하고 이제 세게 한 번 붙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아주 또 강력하게 보복을 관세를 매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5년도에 그 중국의 관세법을 하나로 이제 아주 요약해서 얘기하자면요, 대등 원칙하고 보복 조치입니다. 대등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니네가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그만큼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강경 일변도로 나가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100%를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요, 거기서부터는 숫자를 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관세라는 거는 서로 상징적으로 세게 부딪히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게 이제 그 숫자 자체에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고요. 미국도 중국을 대상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처음에 트럼프 집권하기 전부터도, 심지어는 민주당 정권, 그 바이든 정권 때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이제 트럼프 2기 때 와서는 보다 강경하게 중국의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거고요.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거를 완전히 막아 놓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출혈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또 만나기, 이번에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에 그렇게 서로 세게 싸우면서도 우리는 만날 계획 없다 그러고 보복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 뒤에서는 협상을 다 하거든요. 협상은 반드시 합니다. 전쟁을 하는 기간에서도 그 두 국가 간의 협상을 반드시 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이 관세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이제 만나서 타협을 하는데 어느 수준에서 타협을 하느냐, 이제 요걸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제가 보기엔 관세는 어느 정도 현실화할 겁니다.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가겠지만 현실화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이 관세를 가지고 가장 중국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거는 단순히 무역 적자 해소, 물론 이것도 하나의 목표긴 한데 이것보다 더 큰 거는 지금 중국의 기술 패권 도전입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누르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는 거는 무역에서 이런 말을 하죠. 초크 포인트란 말을 쓰죠. 초크 포인트가 뭐냐면요. 상대방을 이렇게 목을 조를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인 거죠. 근데 이게 초크 포인트라는 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초크 포인트는 히토리죠, 역시. 미국의 그러면은 가장 강력한 초크 포인트는 뭐냐? 가장 현재 지금 무기로 막 휘두르고 있는 거는 역시 자신의 구매력이죠.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이제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 측에서 먼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이번에도 뭐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가 나간다. 우리가 만나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양쪽이 다급합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먼저 이게 튀어나온 거는요. 미국도 이제 중국산 수입품을 안 쓰게 되면 사실 자기네들도 인플레 위험도 있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다 보면은 미국 국채가 굉장히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그때 막 이상 조짐을 보이면서 이제 전체적인 관세를 낮추겠다 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약간 유화적인 자세를 보인 거는 맞습니다. 이걸 보고서 역시 중국이 버티는 힘이 세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은 게 중국은 자기네가 어려운 사정이 밖으로 드러나질 않는 거죠. 꽉 눌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게 그런 소문이 돌고 가끔씩 영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통계로 드러나질 않는 거죠. 미국은 이게 드러나고 심지어는 트럼프 내각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나오고 시장에서 나오는 신호로는 국채 금리가 이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보이는 거고 중국은 안으로 그 골병이 들고 있는데 꽉꽉 눌러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둘 다 이 상태가 지속되길 원치는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양보 못하는 게 뭐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싸우겠죠. 그래서 그냥 미국은 아마 전략 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계속 놓지 않으려고 할 때 하겠죠. 뭐 반도체라든지 이번에 사실 딥시크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기술 패권을 노리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누를 수 있는 뭔가 카드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또 카드를 들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상태에서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은 여전히 역시 전략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하던 거를 갖다가 오히려 강도를 조금 더 높이는 정도로 갈 거고 또 중국은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뭔가 히토리 수출을 갖다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자기네들도 강화를 하든가 가격을 더 높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절한 선에서 아마 타협은 될 겁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두 나라 다 서로 간의 비용을 더 올리는 식으로 아마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에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면서 우리가 반도체가 성장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도 많고요. 그게 지금도 어느 정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을 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한테 반드시 좋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계 무역량이 줄어들고 무역하는데 비용이 증가하면 우리나라한테는 당연히 안 좋은데 다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경쟁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 그렇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도 그래요. 뭐 HBM 같은 이런 아주 첨단 제품, 선단 제품에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앞서 있는데 그 격차라는 게 과거에 말하는 초격차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많이 쫓아왔고요. 배터리 쪽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 따라서 좀 기술력의 편차가 약간씩은 벌어져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균일하지는 못한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서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시간을 상당히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 산업 같은 경우 그렇고 또 그 외에 이제 대표적인 게 조선인데 중국이 조선도 사실 기술이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특수 선박 쪽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분야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 선박에서는 가격 대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도저히 그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선에 큰 기회가 온 게 단지 미국의 뭐 군함이라든지 이런 거 MRO뿐만이 아니라 중국 선박에 대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이제 그 수수료를 갖다가 엄청나게 부과하는데 지금 뭐 액수는 뭐 100만 불 뭐 이러는데 사실 그 수수료가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갈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히 중국 제조 선박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선주 그다음에 중국하고 연관된 모든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매긴다 그러면은 그 주문들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함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작아요. 상선에 비해서. 그래서 MRO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유지 보수 같은 걸 해주더라도 비용이 크지는 않은데 미국이 이제 조선이 아까 제가 기반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뭐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군함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컨피덴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중국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군함이 가는데 군함만 가느냐? 그게 아니죠. 군함이 가게 되면은 거기에 보급물자가 들어가죠. 그럼 상선들이 또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럼 그 상선들은 또 누가 그 수리해주고 누가 보수를 해주겠어요. 그것도 전부 다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도 물론 이제 기대감이 크고 앞으로 조선은 한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의 격차를 좀 벌릴 수 있는 전 세계 수주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제일 많은데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발주하는 배가 워낙 많아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 조선소를 갖다가 좀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아마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산업들 중에서 중국과 뭔가 경쟁을 하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 견제라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반드시 이제 전체적으로 반드시 이익이다 이런 건 아닌데 손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이익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 골고루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 자체가 그 전부터 사실 했던 얘기긴 하죠. 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1대1로라든지 뭐 디지털 실크로드 이런 식으로 탈서방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는 말하자면 탈서방 규범 하에서 이거의 덩치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동안 보면은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막 이런 데 다 이제 집어넣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뭔가 조금 반감이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예, 이게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덩치를 키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또 그러다 보면은 미국 중심의 탈중국 공급망을 이게 지금 현재 일종의 냉전이 이미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소 간에 이렇게 진영이 갈렸듯이 지금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그러니까 이 사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탈중국 공급망을 만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소련이 무너진 이후, 그러니까 무너지기 직전부터도 그랬죠. 중국은 이미 이제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급망 안에 들어와 있었죠. 80년대 후반부터 이미 그때부터 막 개방을 시작했죠. 한 90년대쯤 들어가면은 중국도 사실상 뭐 거의 그냥 세계 무역 체제 안에 편입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게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생산을 하고 세계의 공급망 있죠.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해요. 글로벌 그러니까 밸류 체인. 이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특수한 시기가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가 이렇게 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망을 구성한다 이런 시기가 없었어요. 굉장히 드문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우리가 누리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소련이 무너진 이후 이제는 이제 냉전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공급망이 분리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뉴 노멀이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모든 게 비용이 올라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한다. 그러면 기존에는 왜 안 했냐? 안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더 비싸니까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 노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계 무역이 그러니까 양쪽의 공급망이 서로 전혀 뭐 무역을 안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뭐 당연히 하긴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특히 전략 산업들, 핵심적인 산업들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찌 됐든 상당히 지금은 이 냉전 상태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린 어페어라는 그 외교 전문 잡지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나온 거 보면 맷 포틴저라는 그 사람이 이 사람도 트럼프 1기 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뭐라고 썼냐면 대체할 수 없는 승리라는 칼럼을 썼거든요. 근데 이 칼럼에서 뭐냐면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것. 이미 미국의 스탠스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열전이든 냉전이든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이 좀 누르는 게 아니라 아예 경쟁할 생각 자체를 포기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이 사람은 국가안보보좌관인데 그 1기 때 이 사람이 이제 포린 어페어에 기고를 한 거를 보면은 힘을 통한 평화로의 기환 그래가지고 중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7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승리를 통해 대중국 압박을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 아직 열전으로는 안 갔지만 이미 냉전은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가 되지 않았더라도 똑같아요.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왕지스라는 그 북경대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포린 어페어에 또
그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기고를 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해리스냐 트럼프냐 어느 쪽을 선호할까라는 칼럼인데 여기서 보면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냉전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강력한 냉전이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게 관세인데 이건 관세는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뿐이고 이미 공급망의 분리부터 시작된 거죠. 그 전부터. 앞으로도 이건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이번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만나서 그래도 서로 간에 냉전을 하더라도 피해를 갖다가 서로 간에 좀 덜 받을 수 있게 우리 좀 더 세련되게 냉전을 하자. 이렇게 나오겠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는 건 아니고 물론 둘 다 여전히 그 관계를 유지는 해나가지만 어느 쪽의 눈치가 더 보이겠냐 하는 거거든요. 베트남은 미국에다가 엄청난 양을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자기네 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만약에 미국에서 나오는 무역 흑자가 없다면 나라가 운영이 어려울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가 중국에서 온다고 해서 중국말을 냅다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뒤로 또 협상을 하고 우리 사정 좀 봐달라 이러면서 서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스탠스는 일단은 미국 쪽을 더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베트남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서는 좀 버거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좀 유화적인 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지금 상황이 중국이 그만큼 좀 어렵다는 거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글로벌 아까 제가 냉전으로 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좀 분리된다. 안보랑 연결. 그전에는 경제 안보라는 말이 잘 안 쓰였거든요. 물론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경제가 단순한 그 효율성만이 아니라 이제는 안보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 플러스 안보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더 가까운 공급망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중국하고 거래를 완전히 끊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양쪽으로 다 거래를 한다 그래서 야 니네 얘네랑 무역을 해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랑 절대 하지 마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하는데 중국에서는 저렇게 자기네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자기네 공급망으로 들어오고 미국하고 등을 돌릴 리는 없다라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국하고의 끈을 갖다가 최대한 덜 손해보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관영 매체가 했다라는 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한테 더 유화적인 이제 제스처를 정부 측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미국 쪽으로 뭐 전략 산업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최소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한국과의 협력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선을 갖다가 자기네가 손실 보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걸로 봐야죠. 근데 이제 그거는 딱 그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은 조금 더 좋아진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의 경제가 살아야지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랑도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중국으로 진출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과거에 비해서는 중국이 훨씬 더 좀 유연한 규제라든지 법적인 장치를 좀 유연화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런 다양한 그 비효율이라든지 어떤 좀 약간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많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단순히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가 제품을 팔아서 뭐 수익을 올린다 그랬지만 지금은 꼭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을 정도로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건 맞는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이러한 기업들이 정치적인 입김에 상당히 그 리스크를 많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대표적이에요. 중국이 만약에 저렇게 미국하고 갈등이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요. 배터리 시장을 지금 중국이 거의 다 장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북미에서도.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기업들 화웨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른 나라에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죠. 기술력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를 또 안고 싸워야 된다는 면에서는 좀 불리함이 있죠.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상당히 많은 중국 기업들이 아주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도 발전을 계속할 거고 기술 경쟁에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너무 빠르게 이제 미국하고 갈등이 생겼고 중국이 충분한 체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저런 경쟁이 이제 붙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조금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국은 꾸준히 발전을 할 거고 계속해서 중국에 있는 아주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나오는 거는 맞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리스크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또 공산당의 통제 하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경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이제 미국을 뭐 추월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중국의 위상이라는 게 물론 여전히 높은 상태겠지만 지금보다 전 세계에서 중국의 위상이 더 강해지기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본다라는 거죠. 중국이 과거에 성장률이 뭐 10%, 7% 이렇게 하다가 이제 5%까지 내려와서 더 내려가면 안 되겠다라는 아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머무르고 있는데 그 중국이 실제 발표하기는 5% 했다 그러는데 그걸 저는 도저히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그 리커창 총리도 자기는 중국의 성장률 통계를 안 믿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중국의 그 지방 정부에서 어떤 지방 정부에서 전년도보다 그 GDP가 이게 어떻게 중국 중앙은 워낙 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지방 정부에서 올라온 통계를 갖다가 이제 총합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계를 내는데 각 지방 정부의 GDP 중에서 어떤 이제 특정한 한 성인데 그 성에서 GDP가 줄었어요. 그랬는데 뭐 4점 몇 프로 성장했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아니냐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작년에 보니까 잘못 잡았대요. 그래서 작년께 잘못된 거였다고 그러면서 작년 거보다 4점 몇 프로 상승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국가 차원의 통계를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이번에 떨어진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작년이 안 좋았던 건데 작년에 우리가 잘못 집계 했어 이런 식의 이 말을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면은 이건 정말 좀 그 통계의 신뢰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건데 저도 5%라는 거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보다도요. 중국 이제 GDP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마 그때쯤에 여기서 더 낮추기는 싫다라는 약간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부양책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작년 9월 24일에 중국에서 이제 지급 준비율을 그러니까 0.5% 낮췄어요. 지급 준비율. 이거 굉장히 강한 겁니다. 0.5% 낮추고 장기 유동성을 1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9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부양책을 한번 쓰면 여기는 뭐 190조, 200조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처럼 1, 2조가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엄청나게 썼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안 가서 10월 8일 이게 아까 9월 24일이었죠. 10월 8일에 이번에는 이제 재정 정책을 써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지출과 투자 계획에서 2천억 위안. 그러니까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8조 원. 아까보다는 훨씬 적죠. 이게 38조 원, 아까 190조 원에서 38조 원 작아 보이지만 이게 38조 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사실은. 이 숫자를 갖다가 앞당겨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4일 후에 10월 12일에 3차로 중국 재정부에서 역주기 조절 강화. 이게 뭐냐면 역주기라는 건 뭐냐면은 경기가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하락할 때는 이걸 이제 상승을 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주기가 내려오는 것 갖다 막는다는 거예요. 역주기. 그러니까 경기 정책이죠. 경기 부양책 같은 거죠. 이게 역주기 조절 강도 강화와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때도 뭐 수백조 원의 이제 돈이 지출을 할 걸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때도 해외 외신들 그 뭐 시티그룹이나 모건 스탠리, 뭐 HSBC 이런 데서도 다 평가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운 게 단순히 유동성이 부족한 거냐. 예, 근본적인 원인이 그게 아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주식이나 뭐 증권시장이나 이런 거는 좀 활성화될 수 있어도 뒤에 가면요. 더더욱 짐만 생기는 거죠. 버블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부족할 때 유동성을 푸는 거는 맞을 수가 있지만 지금 중국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있어야 된다. 규제 혁신이라든지 어떤 중국 정부,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활동을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돈만 푼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중국의 막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이런 거는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금융시장은
그럭저럭 또 뭐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럼 청년 실업이 개선됐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기업들의 어떤 효율성이 뭐 증가한다든지 뭐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악영향을 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고 봐요. 첨단 제품 막 이런 거 보고 중국의 기업들을 보고 있으면 와 중국이 정말 대단하게 발전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미 우리나라보다도 기술이 훨씬 뛰어난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하고 경쟁할 만한 수준까지 간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중국 서민들의 생활이나 그다음에 그 중국 내부의 어떤 인프라나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이게 문제가 많죠. 그 불균형이 너무나 심각해요. 그 불균형이라는 게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어요. 미국도 빈부차가 있고 다 있기 마련이죠. 우리나라도 있고. 그런데 중국처럼 시스테매틱하게 동부하고 서부하고 저렇게 갈리고 그다음에 도시하고 농촌하고 저렇게까지 심각하고 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까지 심한 지역 나라가 사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중국 정도 되는 소득을 가진 나라에서 이렇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아예 정말로 아주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가난한 막 독재국가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은 상당히 보면은 제조업도 많이 발전해 있고 그리고 나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 상당히 갖추면서 기술 경쟁력도 강한 나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까지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하든지 좀 완화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최근에도 통계가 나오긴 나오는데 최근 통계를 봐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통계 방식을 2023년에 바꿔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2023년도에 중국 청년 실업에 대해서 논쟁이 한번 크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소개시켜드리면은 아마 중국의 청년 실업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2023년 6월 달에 청년 실업률이 21.3%로 이게 사상 최고치가 딱 나오니까 중국에서 통계 발표를 일시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베이징 대학교의 장단단이라는 그 여자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실업률이 21.3%가 아니라 46.5%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 이렇게 주장을 했냐면은 중국의 청년 인구 이제 16세에서 23세 청년 인구가 이게 총 인구가 9,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억 명 가까이 돼요. 이 중에서 원래 학생은 빼요. 어느 나라든지 이거는 다 빼는데 학생이 4,800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학생이니까 빼고요. 근데 그 중에서 3,200만 명이 노동 인구가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중에 1,600만 명은 어떻게 되냐면은 취업을 포기한 탕핑족이에요. 근데 이 취업을 포기하면요. 노동 통계를 낼 때 빼요. 그러니까 이게 4,800만이 아니라 3,200만 명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 3,200만 명이 이제 노동을 갖다 하겠다고 나왔다. 그래 그 중에서 이제 실업자가 얼마냐 그러는데 사실은 실업자에다가 1,600만 명을 더해야 돼요. 실업자에다가. 근데 그 1,600만 명을 띄어낸 거예요. 1,600만 명의 탕핑족을 자발적 실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빼고 계산했는데 사실 이걸 갖다가 같이 분자하고 분모에 둘 다 넣고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요렇게만 해도 46.5%가 되는데 원래 이제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다 고용으로 치거든요. 이건 ILO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이때 이제 2023년이면은 그 뭐냐 코로나 이후에 기경제 그러면서 뭐 배달이나 이런 거 알바하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2시간 일하는 사람 애들 이제 돈 벌려고 뭐 한 대여섯 시간 일하는 이런 비율이 굉장히 늘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점 한 절반 정도가 실업자다. 그럼 취업을 한 사람 중에서도 일주일에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사람은 끼케야 20% 뭐 30%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그러니까 학생을 빼고서 나머지 가지고 계산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 중국 청년 통계에 대해서는 이제 쑥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요새 발표는 해요. 다시 뭐 통계치 바꿔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하는데 2025년 3월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뭐 중국 도시 지역에서 청년 실업률이 16.5%라고 뭐 개선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믿는 사람이 이 과정을 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통계 중단하고 뭐 이러고 나중에 가서 통계 내는 방식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6.5%까지 낮췄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낮아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젊은 그 청년들 중에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 20~30%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청년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